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군사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인터넷 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본토 진격은 전략적으로 실패한 것이다, 또는 동부전선에서 포크롭스크가 함락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다양한 견해를 논평으로 내놓고 있죠. 더구나 우크라이나는 패했다 또는 망했다, 수렁에 빠졌다, 앞으로 우크라이나는 큰일 났다, 뭐 이런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 있는 것 마냥 수식어를 동원해서 러시아 쪽을 두둔하는 그런 입장에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언급했지만 러시아라는 나라를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논평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러시아 문화 자체는 존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범자 푸틴, 독재자 푸틴, 짜르 푸틴, 부차 집단 학살자 푸틴, 이런 사람을 옹호하는 데 대해서는 용납이 안 되죠. 그래도 러시아가 승리하게 돼 있다? 3년 동안 전쟁에서 러시아는 모든 게 고갈되고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바로 평화 협상일 겁니다. 많은 사람이 사망했죠. 최면상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마치 무슨 점쟁이처럼 러시아 승리를 평론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길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나 지금 포크롭스크에서도 사실 엄청난 러시아 병력들이 전상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서방이 러시아 핵이 무서워서, 그리고 전쟁이 확대될까봐 서방이 지원하는 척 하지 실질적으로는 지원하고 있지 않다,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런 평론이죠. 그런데 핵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죠. 푸틴 자신이 핵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핵을 쏘는 순간 푸틴은 잃을 게 너무 많습니다. 완전히 끝나는 거죠. 러시아가 푸틴 거니까 제일 많이 잃는 자는 푸틴과 그의 측근들이죠.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쿠르스크를 넘으면 레드 라인을 넘는 거다. 크림반도를 공격하면 레드 라인을 넘는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는 우리가 핵을 쏠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놨죠. 그렇다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비행장 정유시설 가리지 않고 쿠르스크 본토를 점령해 들어가면서 레드 라인을 넘은 지는 벌써 오래됐습니다. 푸틴 말대로라면 액션을 취했어야죠. 아마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과 더불어서 굳히기를 계속할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판단해 봅니다. 벌써 8월 6일에 기습 공격을 한 이후에 꼭 한 달째 되는 날인데요. 러시아군이 쿠르스크에서 반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동부전선 러시아 정예병을 일부 빼서 쿠르스크로 들이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크라이나 군을 압도할 만한 병력 증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전략 전술이라기보다는 한마디로 무서워서 많이 병력을 이동하지 못하는 것이죠. 동부전선 러시아 병력이 쿠르스크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정보가 위성을 통해서 금방 노출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탐지 드론이 내려다보면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좌표를 찍을 것이 분명합니다. 중간에 가지도 못하고 드론에 박살이 날 게 뻔하잖아요. 군대가 아무데나 막 다니는 게 아니죠. 러시아가 잘못하면 동부전선도 쿠르스크 본토도 둘 다 힘이 빠질 수 있다는 게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네, 3년째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렇게 간단히 평가하기에는 이미 때가 지났습니다. 3년, 오리무중이죠.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서방세계가 전쟁 피로에 처하게 되었다고 해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배후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가 러시아의 승리를 보고만 있지 않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압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러시아는 전제군주 국가나 다름없죠. 국가 시스템과 군사 전략 전술 등으로 봐서 이 전쟁에 러시아는 수렁에 깊이 빠져서 이미
패배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바다 한가운데 마치 서서히 침몰해가는 거대한 함선과 같다고나 할 수 있지요. 러시아의 레드라인이 블러핑이었다는 게 증명됐잖아요. 쿠르스크 진격에서 입증되었습니다. 네, 역시 21세기 전쟁도 핵은 그냥 핵이죠. 예, 다른 점이 있다면 실제 전쟁을 하면서 서로 첨단 무기 개발과 적용이 다를 뿐 오늘날의 전쟁도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대선 이슈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11월 미국 대선 이후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죠. 푸틴은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하는군요. 그는 매우 전염성 있는 웃음을 가지고 있다. 그녀가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면서 훈수를 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푸틴의 이런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한들 그의 공개적 발언을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재미삼아 그냥 던져보는 말이죠. 네, 폴란드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폴란드죠. 폴란드는 지난 8월에 자국 영토로 무인기 한 대가 날아들었습니다. 정체를 찾다 못 찾아서 수색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능성을 일단 남겨두고 철수한 건데요. 드론이 착륙을 했을 가능성, 수색을 200평방킬로미터 이상의 수색을 했는데 폴란드에 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 되돌아갔을 수도 있다. 아니면 우리 레이더가 감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날아든 드론 한 대에도 전 나라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나라 폴란드입니다. 8월 16일 현지 시간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 폴란드 도시 프세우도프에 미사일 폭발이 발생했었죠. 네, 폴란드 외무부 장관 시코르스키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적국의 미사일이 우리 영공 안에서 요격되면 파편이 누군가를 다치게 할 위험성이 크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영공 밖에서 미사일을 격추하는 것이 정당한 자위권 행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도 양자 안보 협정을 체결하면서 우크라이나 영공을 거쳐서 폴란드로 접근하는 미사일이나 드론은 폴란드가 직접 격추해도 된다. 이렇게 합의한 바 있죠. 폴란드는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의 통로가 되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종종 공격을 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영공에서 격추하면 파편, 낙하산 잔해 등이 피해를 입힌다는 이유에서 영공 밖에서 요격하게 하겠다는 주장입니다. 나토가 질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토 국가인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제공해서 전쟁에 개입했다. 그런 모양새로 비친다는 것이죠. 나토 회원국 전체가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그런 우려 때문이죠. 네, 그런데 폴란드 외무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토 회원국 지위가 먼저냐? 확전 이유 때문에 자국 영공 보호 이것이 우선하는 거냐? 폴란드의 입장입니다. 네, 다시 이번에는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서요. 우크라이나는 민간인 피해가 상당합니다. 며칠 전에 리비우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총력을 다해서 미국에 요청합니다. 장거리 무기 사용을 좀 제한을 풀어달라. 이렇게 끈기 있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잘 안 들어주죠. 이유는 러시아 내부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군사시설과 준군사시설들을 공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들을 제거해야만 민간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런 판단입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항공기를 이용해서 미사일과 드론, 활공폭탄으로 우크라이나 내륙 도시를 목표로 마음대로 퍼붓고 있는데요. 러시아 항공기가 우크라이나 국경 가까이에 있는 자국 영토에서 발사하고 있죠. 이런 러시아 전술을 끊기 위해서는 국경 근처에 위치해 있는 비행장과 항공기, 정유시설, 러시아 겁니다. 등을 강타해서 분쇄해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싱크탱크 전쟁연구소 ISW에 의하면 우크라이나는 국경 가까이, 즉 러시아의
전방 배치 공세를 차단하려면 미국이 지원해준 장거리 미사일 ATACMS와 영국의 스톰 쉐더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국이 장거리 포탄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도를 참고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ISW가 제공한 지도이지요. 네, 이 지도를 자세히 보면요. 여기 빨간 풍선 같은 이런 것이 쭉 되어 있죠. 우크라이나 지도입니다. 이 연청색으로 되어 있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와의 국경이죠. 모스크바가 여기 있고요. 이 빨간 풍선 같은 세워진 풍선 같은 이것이 바로 러시아의 전략 자산입니다. 여기 포대 등등이 있고 여기 비행기 모양이 그려진 것이 바로 비행장입니다. 네, 항공기 비행장이죠. 그리고 쭉 보면요. 노란 부분이 있죠. 여기가 국경인데 이 노란 부분, 노랗게 칠한 이 부분은 하이마스의 사정거리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국경에서 하이마스를 쏘면 여기까지밖에 안 가는 거죠. 러시아의 전략 자산은 미치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은 쭉 선이 보이죠. 이렇게 점선이, 굵은 점선이 보이는데요. 이 굵은 점선이 바로 ATACMS와 스톰 쉐도우의 사정거리에 미치는 사정거리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러시아의 전략 자산은 비행장서부터 ATACMS, 미국의 ATACMS로 얼마든지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완전히 국경에서 300km 안에, 사정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우크라이나가 공격하기 위해서는 ATACMS나 스톰 쉐도우 미사일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빨간 부분은 요게 크림반도인데 이것은 바로 러시아가 지난 2002년에 점령한 러시아 점령지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그 다음에 제2의 도시 하르키우, 그 다음에 며칠 전에 공격을 당한 리비우, 여기가 제일 안전한, 말하자면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에 가까운 그러한 도시인데 여기가 제일 안전한 곳이죠. 폴란드에서 쭉 우크라이나에 들어오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드네프르 쪽, 여기가 동부전선입니다. 포크롭스크가 여기 도네츠크, 이 부분에 포크롭스가, 작은 도시 포크롭스가 있지요. 이 포크롭스크는 상당한 군사 요충지인데 여기가 지금 집중적으로 러시아가 공격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러시아의 전략 자산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미사일이 필요한데 지금 이걸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지도에서 살펴보신 대로 ISW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국경에서 300km 안에 배치된 러시아 군사시설은 그 개수를 세고 있습니다. 245개 지점으로 조사되고 있죠. ATACMS 사정거리 범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비행장이 16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워싱턴 내부 정통한 소식통과 우크라이나의 당국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우크라이나가 심각한 군사기반 손실을 입는다면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공세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쿠르스크에서 얻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승산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더군다나 물러나는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더 큰 일을 남기기를 바랄 수도 있다, 그런 판단도 있습니다. 폴리티코가 보도하고 있죠. 폴리티코는 우크라이나 무기고에 있는 영국산 스톰 쉐도우 미사일이 러시아 비행장과 내부 공급기지를 타격하는데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걸림돌이 하나 있죠. 스톰 쉐도우 미사일 부품에도 미국산 부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최종 바이든 행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이것이 문제지요. 그런데 현재 분위기로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최종적으로 허용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미 국경 방어용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제한적 허용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정으로 봐서는 허용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용 범위 안에 장거리 미사일 사용 범위 안에 쿠르스크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쿠르스크라는 점령지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러시아가 그렇다면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겠죠. 물론이죠. ISW는 이미 러시아는 이런 우크라이나가 노리는 타격 목표들의 90%가 이 에이테크스 사거리 밖으로 이동해 왔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로서는 타격의 신속성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타격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마 발을 동동 굴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에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뒤로 도망간 것은 우크라이나 국경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으니 그들이 활공폭탄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시설을 공격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러시아도 표적이 되는 군사기지, 준군사기지를 옮기고 있다고는 하지만 항공기는 이동이 쉽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행장, 유류 저장고, 전력시설 등 시설이 하루아침에 이동이 불가한 것들이 많이 있죠. 들고 다니는 물건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이런 기지들은 주요 도로나 철도망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전략적 요충지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동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로서는 시간이 문제이지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판도가 달라진 것이죠.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되긴 하겠지만 만약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패한다면 미국의 여론이 어떨까요? 아마도 미국이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고 뭘 하고 있었느냐. 미국민의 세금만 억수로 우크라이나에 쏟아붓고 할 일을 하지 않은 바이든 행정부, 이렇게 오명이 따라 붙을 거라는 것이죠. 마치 2021년 아프간 미군 철수 때 바이든 행정부가 받았던 비판의 화살이 재탕이 돼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은 되겠지만 큰 결단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자신의 거취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푸틴은 5선에 재선되었는데 이미 임기가 끝나서 대선 들어가야 할 젤렌스키는 임기 끝난 비상시국의 대통령이라는 꼴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국민들에게 좋은 결과를 보답하지 않는다면 정치적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서방의 지원에 의존해야 하지만 국민의 지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묘수는 그의 정치적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우크라이나 패배, 이것은 서방 세계로서는 재앙이죠. 재앙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민주당 크로우 하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패하는 위험이 온다면 세계 질서는 재앙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위험 또는 이 전쟁에서의 오류를 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아가서 이런 재앙적 위험 관리는 우크라이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방 세계의 책임이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구 GTV입니다.